저는 대한병원정보협회 한기태 회장입니다.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정보보안 책임자입니다. 마지막 발표라서 많이 안 계시네요, 사람들이. 여기에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의료기관에 관련된 거, 의료 IT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거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자 의무 기록에 적용된 정보 보안인데요. 하나 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의료기관에도 뭐 여러 가지 관련 정보 보안에 관련된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의료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의료법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정보 보안에 관련된 법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자 의무 기록에 관한 권한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료 차트를 작성을 하죠. 그 다음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이 진행이 됩니다.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판독 의사가 결과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들이 검체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병원에 환자 한 명이 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의료 정보들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종이로 있었을 때는 이 열람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의무 기록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내가 누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환자에 대한 차트를 내가 열람하겠다고 가져갑니다.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 기록 부서에서는 자료를 보고 승인 신청을 내주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이제 반납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최근에는 종이가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전부 종이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의무 기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열람을 해야 되는데, 그 열람에 관련된 권한이 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의료기관 안에 있는 저희들도 볼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권한을 법에 이렇게 맞춰보면 그것도 아주 애매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뭐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도 흔히들 주통하죠. 주요 정보통신 보호법인가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데, 이게 말이 하도 기니까 이제 주통합니다. 근데 의료기관도 2012년에 주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병원이죠.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2012년도에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도, 2016년도에서 현재 우리나라 8개 기관이 주통으로 지정이 돼서 매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는 8개의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거는 3차 의료기관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3차 의료기관은 뭐 대부분 굉장히 선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3차 의료기관에 선정을 되려고 병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43개 3차 의료기관은 상급 종합병원은 ISMS 의무 대상 기관입니다. 그러면 주통은 여기에 보게 되면 전자 제어하는 부분, 정보 시스템 부분이 사이버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제 항목을 만들어 놓고 매년 심사를 나가는 거죠. 근데 정보보호 시스템의 통제 항목이나 ISMS의 통제 항목이나 사실 이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뭐 이렇게 많이 다르진 않고요. 그래서
심사를 받는 의료기관에서는 거의 뭐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료기관은 첫 번째로 그 ISMS를 최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료기관이 가장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작년에 대학교하고 병원이 의무 대상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2017년에 43개 상급 종합병원의 최초 심사를 받았고 올해 4, 5 심사 1차 첫 번째 심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고요. 저희 기관도 불과 뭐 일주일 전에 4, 5 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ISMS를 최초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 5 심사를 받았는데 뭐 굉장히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 스트레스 받죠. 뭐 여러 가지 짜증도 많이 나고. 예. 가장 크게 짜증나는 부분은 뭐냐면 의료기관에서 정보보호 활동을 합니다. 정보보호 활동을 하면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모든 그런 증적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IT 부서에서 뭐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 어떤 일을 했냐면 병원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대장, 그다음에 종이 이런 걸 없애는 일을 거의 20년을 해왔었는데 ISMS를 떡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일 없앴던 일을 쭉 해오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종이로 뭐 대장 만들고 뭐 만들면 그것도 카피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증적 자료라는 게 뭐 우리 행위로고 다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하는 정보보호 활동을 전부 이제 이렇게 종이로 페이퍼로 만들어서 그 증적 자료라고 예, 굉장히 많은 통지 항목 안에 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SMS 뭐 키사나 뭐 그쪽에 계신 분들 있으면 제발 이 증적 자료 좀 생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교육하면 뭐 설문지 조사하고 그 평가하고 또 내년에 평가 이거 뭐 반영하고 교육에 반영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뭐 설문지 조사까지 해야 되는지 뭐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대부분이 이 평가를 받아야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요런 마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근에 있는 병원을 가게 되면 저 마크를 잘 보십시오. 저 마크가 있는 게 병원의 인증평가를 받은 마크입니다. 근데 이 인증평가라는 거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환자 안전입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에 관한 굉장히 많은 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때 이 약을 써야 되고 어떤 때 이 약을 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아날로그였어요. 의사의 감.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 지침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오랜 경험, 노하우 여기에 의존을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 이런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이걸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 어떤 검사 결과 이런 거에 따라서 처방이 나가고 의무기록 작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 인증평가할 때 전부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거를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지금 뭐 병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안에 관해서 이제 컨퍼런스니까 그 의료기관 인증평가 안에 여기 12.4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 항목에 보게 되면 한 6가지 항목이 있고요. 이 3가지는 이제 규정, 지침 이런 걸 보는 거고 요 4번째, 5번째, 6번째는 주로 심사원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항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규정이 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규정이 있느냐 물어보는데 규정이 뭐 이렇게 실제로 지침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용들이 대부분 정보보호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다 많이 있죠. 그래서 의료기관 ISMS를 받을 때는 규정하고 지침 같은 거는 세밀하게 만들죠. 그 통제 항목에서 준수해야 될 것들을 전부 뽑아서 규정하고 지침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인증평가할 때는
여기 평가 항목에 있는 것들만 뽑아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한 규정이 되는 거고요. ISMS의 정보보호 규정을 만들 때는 통제 항목에서 필수 요건을 뽑아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서는 ISMS에 맞는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 관리 과정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거 만드는 것들이 그냥 다큐멘트입니다. 인증 심사 받을 때의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큐멘트고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부터는 이 ISMS와 이 의료종 인증 평가가 연동이 됐습니다. 연동이 돼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인증을 받으면 이 평가 항목은 그냥 상으로 팼습니다. 의료기관. 그래서 이 중복 규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이렇게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주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통에서도 전자제어 부분은 그대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보자산 부분, 정보통신 부분은 ISMS를 받으면 이거는 가름해주는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법이 다 한 법이죠. 정통 망법 안에서 다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그렇게 두 번씩 중복 평가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통에 대한 항목 갖고 인증 평가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다음 ISM에서 컨설팅을 받고요. 두 개 컨설팅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거기에 맞는 증책 자료도 다시 만들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우리 PIMS하고 ISMS 합쳤죠. 거기서도 중복되는 거 이제 다 제거하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기관에서는 그런 중복 규제 같은 거는 과감하게 좀 없애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전자 의무 기록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원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항상 이제 병원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 의무 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이 죄송합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 의무 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이 항목이 뭐냐면 열람 권한입니다. 열람 권한. 의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라고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근데 의료법에 정당한 사유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네, 진료에 관련돼서 의무 기록에 접근할 때는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료에 관련되지 않고 전자 의무 기록에 접근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 2016년도인데 국정감사 자료요. 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고인이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모 농민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분의 진료 기록을 얼마나 받는지 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정당한 사유는 딴 것이 아니고 이 환자의 처방을 쭉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방을 냈는지, 그 다음에 처방 중에서 검사에 관련된 처방, 약에 관련된 처방을 쭉 봅니다. 그러면 약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정당한 진료 행위죠. 그 다음에 검사 처방이 나거나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판독하는 의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정당한 사유로
이분의 진료 기록에 접근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게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2016년도에 정보 보안 쪽에는 가장 큰 이슈였어요. 랜섬웨어가 이슈가 아니고. 그래서 이 이후로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로그 파일 다 만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병원에 왔을 때 내 의무 기록에 접근했던 사람을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달라 그러면 병원에서는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보여주진 않는데 로그 파일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당한 사유라는 게 실질적으로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 진료과입니다. 특정 진료과. 특정 진료과인데 이게 의사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진료본 환자가 있죠. 내가 진료본 환자면 내가 처방을 내고 진료 기록을 작성을 하겠죠.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의 오너십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환자의 내 의무 기록은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의사가 진료를 할 때 환자가 옵니다. 환자가 오면 내가 정형외과다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한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진료 기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왔을 때 모든 진료를 기록을 다 보고 진료를 하는 거죠. 그게 환자 안전에 중요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정형외과인데 이 환자가 그냥 안과에 관련된 탁과죠. 전혀 나하고 관련이 없는 과의 진료 기록을 봐도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뭐 이런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환자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진료 예약이 되어 있고 이미 진료를 받죠.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내 환자의 발생한 모든 의료기록을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개념이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진료 기록을요. 그래서 그 범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범위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 환자 정형외과 환자인데 그럼 다른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내 환자의 진료 기록도 열람권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병원에서 의사들은 많은 컨퍼런스를 합니다. 동일 이제 진료 과목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부위가 같습니다. 동료 의사죠. 그러면 내 환자의 케이스를 갖고 동료 의사들까지 서로 의논을 합니다. 흔히들 컨퍼런스를 하죠. 병원에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죠. 그러면 동료 의사들한테는 진료의 열람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이렇게 진료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정당한 사유로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는 또 애매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사이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병원에서 과 단위로 이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사회가 융합하다 보니까 병원에도 많은 융합을 합니다. 어떻게 융합을 하냐면 센터를 하나 만듭니다.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 센터의 개념이 뭐냐면 같은 과가 아니고 탁과입니다. 특정 질환을 기준으로 관련 있는 의사끼리 모여서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특정 질환. 그렇게 되면 한 과에 대한 진료 기록만 접근 권한을 주면 안 되겠죠. 그 센터에 모인 사람들끼리는 또 접근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IT 하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의무 기록의 접근 권한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죠. 너무 미리 우리가 보통의 권한을 줄 때는 어떻게 권한을 주냐면 미리 다 설정을 해 놓습니다. 우리 그 서버에서 ACL 걸어놓을 때 어떤 서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너는 A 서버 들어가고 너는 B 서버 들어가고 너는 두 개 다 들어가 이런 권한을 미리 설정을 해 놓잖아요. 근데 의료기관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료기관은 진료 볼 때의 권한 설정과 처방에 났을 때 이후의 권한 설정이 이게 변화가 되니까 미리 권한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진료가 다 끝났을 때 진료 기록에 대한 권한은 그건 어느 정도
미리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당한 사유가 이제 법적으로 의료법의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의료 의무 기록에 접근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당한 사유가 아주 디테일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달라요가 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료기관에서의 EMR의 접근 권한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의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엑스레이, 흔히들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엑스레이 한 장이지만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CT, MRI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동영상도 있지만 그 만들어낸 그 다이컴 이미지가 볼륨이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것만 보는 전문 의사들이 일반 의사들한테 보여줄 때는 그 이미지를 슬라이싱을 합니다.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세밀하게 잘라서 임상의들이 볼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임상의들한테 보내줍니다. 그 판독 의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영상의학 판독 의사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러면 영상의과 의사들은 검사 처방이 난 모든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을 다 봐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통상적으로 다 봐도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판독한 환자가 있습니다. 내가 판독한 검사가 있죠. 그럼 내가 판독한 사람에 대한 진료 기록은 나한테 오너십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부여가 된 거죠. 근데 내가 판독하지 않은 검사는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판독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 판독하기 전에 특정한 케이스를 갖고 의사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기 의견을 막 이야기하죠. 예. 그럼 판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오너십이 아직 없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또 열어줘야 되는 게, 같은 검사하는 컨퍼런스하는 의사들은 다시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주치의 개념, 판독의 개념이 자기가 이제 판독 결과를 거기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권한이 오너십이 가져가는 겁니다. 다른 의사가 이 환자의 기록을 보려면 이제 오너십을 갖고 오던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그 진료 기록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권한 부여하는 부분, 아니면 법적으로 봤을 때 정당한 접근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애매합니다. 아주 애매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한을 줄 때는 실제로 권한을 부여하고 부여된 권한으로 접근을 하죠. 그런데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은 진료 전에는 진료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약할 때 의사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 의사한테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나한테 예약이 되어 있는 환자의 기록을 미리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는 거죠. 그런데 진료가 끝났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이 의사는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을 내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검사 처방도 있고 약 처방도 있고, 검사 처방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부위별로 또 많이 다르고요. 그러면 처방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판독하고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들한테 권한이 그때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법적으로나 IT적으로나 이렇게 명확한 룰이 좀 생기면 그 룰대로 프로그램 만들고 접근 권한을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2016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고, 처방
결과 판독하는 사람들의 오너십을 갖는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하나 또 최근에 또 바뀌었는데요.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 우리가 진료 기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케이스가 있죠. 예, 추가하거나 수정을 합니다.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면 이제 법이 하나 바뀌었는데, 수정 전 기록과 수정 후의 기록을 모두 남겨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뀌었고, 그게 올해 3월 27일 날 바뀌었고요. 9월 28일 날 이게 시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가장 핫한 보안과 의무기록 관리에서는 이 법률입니다. 이 법률. 이게 22조인데 22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뭘 만들고 있냐면 수정 전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수정 후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기록이 의사가 작성하는 것만이 기록이 아닙니다. 예, 기록하는 형태는 처방이란 게 있고 진료기록이 있고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처방은 명확하게 의사와 간호사가 처방을 냅니다. 진료기록 의사, 간호사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가 진료기록 만들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의료 장비들이 검사 결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처방은 명확합니다. 처방은 코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처방 코드. 그래서 진료 표준 코드를 쓰고 있죠. 우리 심평원에 청구하기 위해서 표준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방 코드이기 때문에 처방 코드가 처방이 자체를 변경이 되면 이건 처방 삭제하고 새로운 코드고요. 이 코드가 수량이 바뀌었다거나 조제 방법이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수정 전 기록과 수정 후 기록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의료기관에서 이제. 저희 건국대학교병원은 최초에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계가 돼 있지 않은 병원들은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수정 전 남겨야 되고 수정 후 남겨야 되는 일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은 좀 피곤하죠. 네, 피곤하지만 환자들한테는 자기가 궁금한 거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 다 만들고 있고 9월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기록을 출력하는 화면이 이제 수정 전 기록과 수정 후 기록이 그대로 다 조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하게 되면 그 기록이 같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전에 출력해간 거하고 한 달 후에 출력했는데 다르더라. 그래서 항의하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수정이 이렇게 변경되는 케이스는 아니고 의무기록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가. 그래서 병원에서 이걸 출력을 해줄 때는 그 선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이것도 장당 하나씩 돈을 내야 되거든요. 돈을 내야 되니까 환자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거 출력해주고 하는 분들이 의사가 낸 청원을 보고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뭐 빼고 뭐 골라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력해줄 때에 선택적으로 했던 옵션을 그대로 하면 의무기록이 똑같이 출력이 되는데 옵션을 조금만 바꾸면 이제 한 달 전에 나온 거하고 지금 나온 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이게 그때 예전에 뽑았을 때 옵션 똑같이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 더 바뀌었죠. 수정된 이력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병원에서 교육을 할 때는 이 교육을 합니다. 의사들한테. 뭐 제가 하죠. 제가 의사들한테 이 법이 이렇게 바뀌었고 프로그램 이거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의무기록 접근할 때 모든 접근기록 로그로 파일 남기겠다고 교육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좀 긴장하고 잘 해야 되겠죠. 처방 하나 내릴 때 진료기록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서 잘 쓰겠죠.
이거 다음 페이지 좀 남겨줘요. 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수정 전 기록하고 수정 후 기록을 남긴다는 거는 이 기록이라는 거는 의료법의 진료 기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부는 의료법에 10년에 보관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의 기록을 지금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에 관련된 것들은 20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이 수정 전 기록과 수정 후 기록에 대해서 접근 기록도 별도로 보관하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하는 사람들은 접근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라 그러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을 따라가죠. 그러면 6개월 이상 이 로그 파일을 갖고 있어야 되고 위변조 되지 않게끔 보관해야 되고 이렇게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법률이 하나 바뀌면 이거는 의료법 적용해줘야 되고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분 남은 건가요? 병원에 가면 사생활 보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사생활 보호 신청을 하면 의사나 간호사한테 사생활 보호 신청을 하면 의무기록팀에 연락을 해서 진료기록에 누구누구만 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내 주치하고 내 처방에 관련된 사람만 보게를 원하면 사생활 보호 신청을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환자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환자라는 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유명인입니다. 유명인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정치인 아니면 뭐 연예인이죠. 그래서 연예인 하나 왔는데 뭐 어떤 거를 받았다 뭐 아니면 사망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지금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제는 그런 특정인 잘못 들어갔다가 잘못 열어봤다간 전부 다 경고받고 인사조치 당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는 이거는 정보보호뿐만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고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외래 간호사는 진료 기록도 못 보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의사들만 보게끔 되어 있고요. 의사들도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사유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기태 회장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확인해 보시고 이쪽에서 그 마음에 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첫 번째 질문은 현재는 되게 명확합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2012년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10년 보관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보존 연한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료법에는 예전에 종이 차트였기 때문에 종이를 최대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년으로 본 거죠. 예전에 이제 의료법 만들어졌을 때 그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이 됐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10년 이상 기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의료법을 좀 수정했습니다. 한 번 더 연장해라 이렇게 연장해서 현재 20년이고요. 아직까지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파기한 병원은 없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병원 간의 정보 기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이렇게 나눠가고요. 1차 의료기관에 2차 의료기관으로 갈 때는 환자가 종이를 출력해서 2차 의료기관에 갑니다. 그런데 2차 의료기관에서는 그거를 스캔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라기보다는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 제공이 맞고요.
그다음에 3차 의료기관 간에 제가 한 병원만 가진 않잖아요. 서울대병원에 A과 갔으면 아산병원에 B과 가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 진료 기록이 두 개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 기관에 가서 B 병원에 있던 진료를 가서 보지는 못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B 의료기관에 가서 의무 기록을 달라고 해서 A 병원에 가서 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는 아니죠. 그냥 뭐 서로 제공하는 케이스고요. 최근에 진료 정보 교류라는 것을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개인가 12개 거점 병원에서 이제 이러한 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진료 기록은 아니고 특정한 진료 기록 몇 개 현재 진료 정보 교류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청구하는 건데요. 병원에서 청구는 안 하고요. 이건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리가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잖아요.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지금은 병원에 가서 내 진료 기록을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내가 직접 청구하고 팩스로 넣고 하죠. 근데 이 얘기 같은데요. 이건 지금은 이제 요런 전산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케이스도 있고 포탈을 만들어서 지금 막 준비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현재 모바일 통해서 하는 케이스는 그 병원에 들어가서 모바일에서 신청을 하면 특정 보험회사에 여기 이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 기록을 넘겨주는 시스템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제3자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동의죠. 제가 그렇게 동의를 하고 보험회사에 보내는 거죠. 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정보 관점에 이슈가 없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죠.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A 기관에서 B 기관을 주거나 아니면 보험 회사로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죠. 제3자 정보 제공 할 때는 꼭 주체한테 동의를 받아라 하죠. 그래서 동의를 받은 것만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기관은 그거는 그 기관에서 이 환자의 데이터는 개인정보 처리의 안정성 확보 조치 하듯이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네. 저희 같이 이제 상급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은 병원 되게 크고 IT 예산도 있고 IT 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의원급 병원들은 IT 인력이 없습니다. 그 정보보호 인력도 없고요. 근데 이 작은 병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병원 정보 시스템을 솔루션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관리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클라우드에 만들어 놓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고 클라우드에 있는 전자 업무 기록을 정보 보안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각 병원에 있던 그런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올리는 게 이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4개 질문은 다 된 것 같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